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니까 이거 한번 쓰고 진행할게요. 괜찮나요? 예. 한 10분만 쓰다가 예. 하나 더 있어요. 예.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교재 54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546쪽에 이제 원가 방식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 평가론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셨으니까 감정 평가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안 나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후회할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오늘부터 격차를 한번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신 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파트는 감정평가론이고요. 감정평가론. 문항수는 한 7개 정도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개 정도 틀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포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차는 지난주와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까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기준 시점이란 단어와 시장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준 시점과 시장 가치.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것과 개별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감정 평가는 순서라 그랬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세 번째는 이제 평가 3방식과 7방법 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의 세 가지 방식과 7가지 방법,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었죠. 복습해 오신 분도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우시겠습니다만 표계공 그래요. 표계공.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항상 그 가격 공시제도를 얘기할 때는 표계공 해놓고 출발하시면 이게 토지에 관한 것인지 주택에 관한 것인지, 주택에 관한 것이라면 단독주택 관련되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관한 것인지, 공동주택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고 진행할까요?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다른 거 올려서는 안 되고 가격 조사 요 네 글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시작한 날짜 아니고 완료한 날짜예요. 그런데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날짜로 가서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도 가격 조사란 말이 등장을 해요. 따라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자.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려고 해도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된다. 자꾸 가격 조사란 말이 듭니다. 두 번째, 시장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는데,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가 시장 가치가 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요청을 하거나 사회 통념이 그러하다면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건 5개, 3개예요. 통상적, 충분한, 정통한, 신중 자발, 성립 가능성, 그러면 시장 가치고,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 그러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땡겨오는 작업은 시점 수정이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가격을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바꾸는 작업은 사정 보정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 계시죠? 네. 두 번째, 감정 평가는 순서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요.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역 분석은 일단 첫 번째 먼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다, 표준적 이용이다, 가격 수준이다. 그럼 개별 분석은 후행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딱 구분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이 있고
부분적, 미시적, 구체적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분석은 여러분들 느낌상 지역 분석이 될 것이고 부분적, 구체적, 미시적 분석이 여러분들이 느낌상 개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분석은 어디 가서 해요? 그러면 컨디션 좋을 때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거권 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나쁠 때는 동일 수거권 내라고 하셔도 돼요. 동일 수거권 내 어차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으니까.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동일 수거권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감정 평가는 3가지 방식과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난주에 숙제로 냈던 거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7개 나옵니다.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하고요. 이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거라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건데 이때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다까지를 정리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여진 시상가액과 시산임대료 이름은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쓰는 물건들이 한 4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예, 건건, 항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물건으로 쓰는 게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산과자동,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면 되고요. 영업권, 강업재단, 공장재단인데 통상적으로 영업권처럼 권으로 끝나는 애들은 수익환원법을 쓴다.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된 방법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된 방법 조금만 더 할게요.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요.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을 쓰고 근데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살림 한번 해볼까요? 산지와 임목으로 많은데 구분하는데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그 임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얘네들을 일괄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서 일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3가지가 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 집합 건물 일괄, 산림에서 산지와 임목을 일괄. 어쨌든 이 일괄이 뜨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원가법만 쓰는 건 아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일단 다 써봅니다. 그래서 적산가액도 구하고 비준가액도 구하고 수익가액도 구하는데 이 가액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은 아직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의 가액이다. 얘들을 조정해야지만 최종평가액이 될 건데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한다 그랬어요? 가중평균한다 그랬어요? 가중평균한다. 공식 한번 정리해볼까요? 공식.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다 그랬고 기억나세요? 예. 적산임료는 기기필해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쟁비는 더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구에서 적용한 비준가액은요. 사례 가액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는 거라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표준지, 비교 표준지 공시가를 가져와서 시지계면 한다 그랬어요.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예요. 더 할 건데 비준가액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비준임료는 사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토지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면. 특히 표준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준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땅이라서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익환원법 써서 구한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자, 한번 해봐요. 환원율분의 순수익. 그리고 수익 임료 관한 공식, 수익 분석법 써서 수익 임료 관한 공식, 수필 그랬어요. 순수익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담는다. 수필 이렇게 순필할 수는 없으니까 수필한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자료 요거 우리 10문제, 9문제밖에 안 되니까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그 자료 푸는 방법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원본 유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 것은 맞는 상태로 읽고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항상 자료를 볼 때는 처음부터
1번 자료부터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험 초반부에는요, OX 자료만 잘 활용하셔도, 과목별로 나가는 OX 자료만 잘 활용하셔도 그 과정에서는 미션을 다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만 보지 말고요, 항상 OX 자료를 보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이게 나중에 시험 지문들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OX. X. 기준 시점은 뭐를 완료한 날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땡. 2번 시장가치. 자, 우리가 시장가치에서는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5가지. 그러니까 그 단어를 찾아 가는 여행이에요. 5개 단어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첫 번째 뭐가 보입니까? 통상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충분한. 좋아요. 그 다음 정통한. 괜찮죠? 그 다음 신중하고 자발. 그 다 와갑니다 이제. 그리고 성립 가능성. 예, 다 맞습니다. 이 지문은 O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쭉 읽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 단어 5개. 통상적, 충분한, 정통한, 신중, 자발, 성립 가능성. 요 단어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숫자를 갖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5개, 시장 가치 외 가치는 3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개, 3개를 갖다가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고. 어쨌든 2번은 OX. 뭐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2번 O입니다. 웃고 즐기는 건데 답을 모르겠죠. 예, 웃고 즐기는 건데 결국 답을 모르. 2번 O. 3번하고 4번을 빨리 푸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3번하고 4번은. 자, 3번은 적산법으로 출발했나요? 4번은 수익 분석법으로 출발했나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이런 애들이 가액 구하는 것들 이름이죠. 예,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뭐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임대료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3번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 구한다? 가액 구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읽을 필요도 없어. 4번 두 번째 줄 끝에 4번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뭐 구한다? 가액 구한다. 그래서 요런 거 제가 항상 요 작업을 거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7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다 하고 나서 꼭 했던 작업이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야 아마. 테이프를 감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리와인드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을 건데 이렇게 7개 하고 꼭 이중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것의 이름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인데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산법과 수익 분석법은 가액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4번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3번에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원가법이란 해야 됩니다. 무슨 법이란? 이게 이제 대상 물건의 제조 따라원가에서 감가수정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고요. 4번도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좀 이따 틀린 거 맞는 것으로 고쳐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5번.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가수원은 원가법이고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그랬는데 OX. 일단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라고. 몇 개 맞고 몇 개 틀렸어요. 그렇죠. 1개 맞고 2개 틀렸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OX 풀 때도 그냥 단순히 OX 하는 것보다도요. 뭐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뭐 맞고 뭐 틀리는데 한번 더 물어줘야 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순영업 소득을 산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느낌은 X 같아. 근데 정확히 공부할 때는요. 이 중에서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 영업 경비에 포함된 항목은 뭐이다 했을 때는요. 일단 OX 했을 때 X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 틀렸는지.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틀렸냐면 앞에 2개. 건물하고 과수원이 바뀐 거예요. 건물이 무슨 법이고 원가법이고 가수원이 거래사례 비교법. 왜냐하면 건건항선은 원가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가법이고. 오케이? 일산 과자동에 걸리잖아. 과자동 할 때. 요거는 거래사례 비교법. 영업권만 수익분석법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 5번 지금 보기 싫은 내용은요. 외워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5번은요.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최근 10년간 몇 번 나왔냐면 최근 10년간
9번 났어요. 최근 10년간 9번 났는데 올해 안 났어요. 100%라 100% 이거. 이거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저 보세요. 건설기계 무슨 법이에요? 원가법.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늦었어.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산림에서 원래 산지와 임목 구분하지 않습니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님은 원가법. 건설기계는 원가법. 원가법. 토지건물을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항공기는 원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아직은 엉망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이게 뭐에 무슨 법 이렇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한 사람이 바로바로 답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건물 그러면 원가법 바로 나와야 되고 과수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바로 나와야 되고 영업권 그러면 수익환원법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어떤 법 쓰냐는 거의 100%로 봐야 됩니다. 이제 100%.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1회 시험에서는 100%. 근데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서비스로 주는 문제야.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서비스로 주는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도 누구나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당연히 틀려도 되는데 맞추라고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맞추라고 내는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뭐 올해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올해 공부가 처음이 아니시고 올해 시험 경험이 한번 있으신 분들은요. 한 3월 들어가기 전에 한 2월 말 정도에 명절 세고 와서 뭐를 해보셔야 되면 자기가 쳤던 시험지 중에서 그러니까 그 30회 시험지가 되겠지. 그 중에서 개론에서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게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민법에서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가 몇 문제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공부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전 작업으로 반성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집에 생각하는 의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딘가? 이런 고민을 갖다가 자아발견이죠. 그걸 갖다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추라고 내는 문제를 틀리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만 틀리고 맞추라고 하는 문제는 길을 쓰고 맞추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면 조건 반사까지 가셔야 됩니다. 조건 반사. 탁 주면 바로 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6번. 6번 다 읽을까요? 두 글자만 읽을까요? 두 글자만 읽을까요? 뭐 읽을까요? 일과를 읽으시면 됩니다. 집합을 읽으신 분들은 집합을 칼로 파버리세요. 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일괄. 일괄이 뜨면 예외 없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중요한 단어 뭐라고요? 일괄. 일괄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6번 OX. X. 7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OX.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 전체에서 범위 전체에서 현재 시점이라는 말이 있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냥 이 말이 등장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따라서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래줘가 됩니다. X입니다. 8번. 유명하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지를 사례 자료로 채택한 경우에는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을 하지 않는다. OX. 자,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묻는 말에. 그럼 뭐 살리고 뭐 삭제. 자,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뭐 살리고 뭐 삭제. 아니에요. 사정 보정 살리고 시점 수정이 삭제예요. 왜냐하면 옆에 하지 않는다가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용은 알잖아. 내용은 아는데 이걸 어떻게 고칠까라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소리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는 지금 뭘 물으냐면 뭐를 살리고 뭐를 삭제해야지 이 지문이 오가 됩니까를 물은 거잖아. 맞죠? 근데 끝날 때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지 물은 거야. 사정보정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살려야 돼? 사정보정 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사정보정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걔를 살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끝날 때 하지 않는다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표준지를 사례자료로 채택한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시점 수정은 삭제해야 되는 거지. 시점 수정 한다면서.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는 뭐를 하지 않는지를 물었으니까. 뭐를 하는지 물은 게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알면서 지문 해석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뻔히 알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표준지를 사례자료로 채택한 경우는 시점 수정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OX. X가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은 합니다. 시점 수정합니다. 근데 하는 시점 수정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렇지. 시점 수정하지. 뒤에 단어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살리고 뭐 삭제한다고요? 사정 보정 살리고 시점 수정 삭제. 왜냐면 하지 않는다로 끝났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은 X입니다. 예. 9번은 일단은 좀 이따 할 건데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또는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로 구성이 된다고는 맞습니다.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 할인율과 상각률의 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꼭 하는 작업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틀린 거 맞는 것으로 고쳐서 맞는 것 맞는 상태대로 읽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어떨 때 실력이 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심지어 OX도 표시되지 않는 상태, 원본 상태 그대로 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밑줄 그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 작업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읽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원본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이걸로 가요. 예, 2개 사주셨어요. 예, 2개 사주셔가지고 이게 내가 준비해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준비해 놓은 거 크리스마스인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선물로 주셨는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건 들고 이렇게 할까요? 예.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부터. 자, 틀린 거 맞는 것으로 고쳐서 맞는 거 맞는 상태대로 읽어줍니다. 1번 시작.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2번 시작. 시장 가치는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3번 시작.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4번 시작.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5번 시작. 건물은 원가법,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한다. 6번 시작.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7번 시작.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8번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8번 시작.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표준지를 사례로 채택한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하지 않는다. 9번 시작.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또는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이고. 자, 그럼 오늘은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 보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보고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발고는 2020년 우리가 합격하는 해가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오셨던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크리스마스는 오고 안 오고 뭐 동영상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느낌에 오늘 가면 그렇지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합격을 원하는 사람인데 오늘 가면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의지의 한번 실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험 잘하셨고요. 잘하셨고 제 느낌에는 이 크리스마스 날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마땅하고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 크리스마스 왔던 날 한번 항상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다 힘들면 그렇지 내가 크리스마스 날도 와서 공부했었는데 이런데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되지. 그렇게 점점 우리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갑시다. 왜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예매일세. 어렵나요? 자, 그럼 교재 546쪽 원가 방식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시죠. 원가 방식으로 구하는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잘 봐요. 적산 가액이라고만 써도 여러분들은 원가 방식이 떠올라야 되고요. 원가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적산 임료라고 쓰면 원가 방식이 떠올라야 되고요. 적산법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 방식으로는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인데 여기서는 가액 구하는 거니까 원가법입니다. 얘는 공식이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객을 빼줍니다. 자, 근데 이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는 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감가수정이라고 부릅니다. 감가수정. 근데 잠깐 이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하는 작업을 원가법이라고 하고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는 작업을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감가. 자, 감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기경. 자, 그러면 감가 요인 세 가지를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일단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중 제일 쉬운 게 물리적 감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물리적 감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부동산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부동산이 늙는 것은요, 늙는다 하지 않고 노후화된다 그래요. 노후화된다. 이게 물리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감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가. 이 감가는 안 생길 수가 없는 감가. 이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뭐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사람으로 치면 늙는 감가가 무슨 감가다? 물리적 감가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럼 시험에서는 주로 요 기능적 감가라는 놈과 경제적 감가라는 놈, 요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자, 여러분들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은 부동산 내부 문제인가요? 외부 문제인가요? 내부 문제죠. 설계가 잘못됐다. 설비가 잘못됐다. 형식이 잘못됐다. 디자인이 불량하다. 이런 것들은 내부 문제고 이걸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이 부동산은요. 요즘 세련된 부동산에 새로 나오는 부동산에 비해서 너무 설계나 설비나 형식이나 디자인이 불량한 거죠. 요게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30평대 아파트에 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2개죠. 맞죠? 근데 예전에는 30평대 아파트가요.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옛날에 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래? 그런 아파트들은 뭐가 좀 많이 늘려면 안방이 엄청 넓어. 안방이. 엄청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특징이 좀 그래. 옛날에는 생활 안방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생활을 거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화장실 1개밖에 없고요. 지금은 그 안방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지. 그런 부동산들은 그때 지을 때만 하더라도 다 그렇게 지었었는데 요즘 갖다 놓으면 제 기능을 잘 못한다 그래요. 이런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 그래요. 뭐가 불량하냐면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이 불량하잖아요. 이런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느낌상 내부 감가, 외부 감가. 내부 감가가 기능적 감가입니다. 경제적 감가가 뭐냐면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인근 지역에 상권이 쇠퇴했습니다. 자, 주변 지역의 시장성이 감퇴해버립니다. 그럼 내 부동산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겠죠. 이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경제적 감가는 내부 문제, 외부 문제. 외부 요인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파출소, 경찰서 같은 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애가 사고를 쳤어요. 그 친구들이랑 한 4명 정도 이렇게 파출소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한데 얘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누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4명 잡혀오면 4명 부모님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애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주변 친구들 때문에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게 경제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는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 따라서 경제적 감가는요. 찾기가 엄청 쉬워요. 느낌상 부동산 자체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서 생긴 문제를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해줘야 될 내용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단어로 접근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 사람도 늙듯이 부동산도 늙어요. 이건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내부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의 상권 세태, 시장성 감퇴 때문에 생기는 감가가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물기경 확인됐나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조달 원가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 첫 번째. 제조달 원가 뭡니까? 하는 의. 두 번째는 제조달 원가의 종류. 세 번째는 제조달 원가의 산정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조달 원가를 공부하실 때는요, 요 산정 기준 세 가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다음 진도를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조달 원가는요, 부동산을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언제 신축해야 되냐면 기준 시점에 와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지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면 10억 들어갔다. 근데 몇 년 전에 지었냐면 5년 전에 지었다. 그러면 그때 5년 전에 10억 주고 지은 비용은 제조달 원가가 아니에요. 제조달 원가가 뭐냐면 지금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 해야지 맞는데 느낌은 그런데 지금 다시 짓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기준 시점에서 다시 신축을 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는 자, 잘 보세요. 건축 시점의 신축 비용이다 그러면 X, 신축 시점의 신축 비용이다 그래도 X, 취득 시점의 신축 비용이다 그래도 X, 현재 시점의 신축 비용이다 그래도 X. 제조달 원가는 only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요거 시험에 나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지수법이라는 것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변동률 적용법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 중에서 뭘 배웠냐면 변동률 적용법을 배웠습니다. 자, 예전에 얘가 얘를 지을 때 1억에 지었는데 매년 10%씩 3년간 올랐다. 그러면 1억 곱하기 1.1에 3승 해주면 됩니다. 1.1에 3승. 그러니까 뭘 해주냐면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대답 좀 해주세요. 10%니까 뭐 0.1, 3년이니까 뭐 3승.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5년 전에 지은 거예요. 5년 전에. 근데 5%씩 오른 거예요. 5%씩. 그 5년 전에 얼마 주고 지었냐면 제가 5년에 5% 그랬네 방금. 5년에 5%. 그러면 그 1억 주고 지었다. 그럼 뭐 곱하기 1억 곱하기 1.05에 5승 이렇게 주는 겁니다.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다시 7%다 7%. 7% 10년. 그럼 어떻게? 1.07에 10승. 8%다 8%. 근데 7년이다. 8% 7년. 그러면 1.08에 7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제가 지금 10%씩 3년간 그랬으니까 1.1에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개론에서 지수법이 나오면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돼요. 지수가 나오면. 자, 근데 밑에는 뭐 어떤 시점이 나오냐면 건축 시점이 나와요. 건축 시점에 지수가 뜨고 위에는 기준 시점에 지수가 떠요. 근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통상 요게 시험에 나오면요. 건축 시점을 100으로 줘요. 100으로 안 주면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기준 시점은요. 이건 거의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100보다 많은 숫자를 줘요. 왜 100보다 많은 숫자를 주냐면 여러분들 물가가 계속 내려요, 올라요? 오르죠. 근데 부동산 건축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릅니다, 여러분들. 왜 건축비가 오르냐면 일단 자재값이 오를 거고요. 인플레 때문에. 두 번째는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 노동자의 임금도 매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비는요.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 예전에 건축할 때 시점의 지수가 100인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기준 시점의 지수가 90이다. 이렇게 하면 0.9를 곱하기는 하면 되긴 되는데 안 나와. 건축비는 많으니까 오르니까. understand?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100분의 예를 들면 1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고민하지 마요. 계산 내가 할 게 아니고 계산기가 할 거니까. 뭐 하면 돼요? 1.35 하시면 돼요. 뭐요? 자, 다시. 건축 시점 지수가 100이야. 얘는 보통 100을 줘요. 기준 시점 지수가 137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37, 120이면 1.2, 115면 1.15, 108이면 당황하지 말고 1.08, 112면 1.12.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예 외워버리세요. 자, 보세요. 자,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맞습니까? 그럼 기준 시점으로 땡겨오는 작업은 분모분의 분자로 주는 경우는 100분의 얼마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100분의 135면 1.35 곱하고 100분의 145면 1.45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은요. 1 플러스 R에 N승을 하는 건데 10%는 0.1이고
5%는 0.05니까 앞에 1 플러스가 있으니까 10%면 1.1에 몇 승 해주면 되고요. 5%면 1.05에 몇 승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점 수정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제조단원가의 종류는요. 자, 복제원가라는 게 있고, 자 따라해보세요. 복제. 경우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서는 복조원가 그러기도 합니다. 복조원가. 그래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단어들을 좀 통일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거시기 해요. 민법이나 다른 과목처럼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든지 간에 좀 통일된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제원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조원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생산원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생산원가. 복제원가를 복조원가, 재생산원가. 근데 그나마 15회 때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 파동이 한번 있었거든요. 합격률이 1%밖에 안 됐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회 추가 시험을 한번 더 그러니까 유례 없었어요. 시험이 보통 이제 지금처럼 10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4월 달인가 바로 시험을 또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례 없던 그런 이상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나마 단어가 그나마 통일이 된 거예요. 그나마 통일된 거지. 옛날에는 진짜 동의를 다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 공부했던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난이도는 좀 낮았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15회 이전에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차 시험 시간이 80분이었어요. 100분이 아니고 80분. 2차 시험 시간도 150분이 아니고 120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순발력이 있어야지. 난이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요. 순발력이 없으면 못 풀었던 그런 시험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시간 없다고 난리인데 100분 줘도 시간 없다고 난리인데 80분 줘봐. 진짜 그때는 진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난이도는 어려워졌지만 그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시험 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도란과 종류는 복제원가가 있고 대치원가가 있습니다. 대치원가. 자, 대치원가는 시험에 나올 때 대체비용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체비용. 자, 일단 7번 보실까요?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동일한 원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치원가는 효용 측면에서 동일한 원가다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요거는 아마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부동산에 한 놈이 있는데 요 부동산에 엘베가 두 개예요. 엘베. 엘베 뭔지 알죠? 엘리베이터를 엘베라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엘베. 요즘 애들 다 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받는데 엘베는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나중에 중개 못 해 먹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저 줄여서 하는 얘기들은 앞으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엘리베이터 엘베라 그래 알겠죠?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엘베가 두 개 있는데 한 개 엘베는 써요. 근데 두 번째 엘베는 안 써.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이 건물이 분양이 별로 안 되고 좀 저조한 거야. 그래서 한 개만 해도 충분히 이 건물을 돌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는 원래 점검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맨날 점검 중 하고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도 지장이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엘베는 제 기능을 해야 못해? 못하죠. 제 기능을 못하면요. 나중에 뭐를 구한 다음 재료단원가를 구한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감가를 해줘야 돼요. 감가할 때 요 엘베는요. 제 기능 못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주면 돼요. 무슨 감가? 근데 복제원가는요. 됐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엘베 몇 개? 두 개. 이게 복제원가예요. 대치원가는요. 엘베 한 개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엘베 한 개밖에 안 만들어도 얘가 발생하는 효용과 얘가 발생하는 효용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두 개 있어도 한 개는 안 쓴다면서요. 그럼 처음부터 한 개만 만들어도 얘 효용과 얘 효용에는 차이가 없다. 얘가 하는 기능과 얘가 하는 기능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게 대치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복제원가, 대치원가 하는 것은 무엇의 종류죠? 제조단원가 종류예요. 그럼 이게 어느 자리로 가면 둘 중에 하나가 제조단원가 자리로 들어가면 어쨌든 감가 수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제원가는요. 당연히 원래 감가 몇 개 한다 그랬으니까 3개, 물, 기, 경 3개 감가를 다 해줍니다. 근데 대치원가는 이미 제 기능 못하는 걸 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제 기능 못하는 걸 또 빼면 돼, 안 돼? 그래서 대치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중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한번 암기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대기업다. 자, 대기업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원가는? 대치원가는 적어도 무슨 감가는? 기능적 감가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시험은 어떻게 잘 나오냐면 대치원가가 제조단원가로 대치원가가 제조단원가인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또는 대치원가가 제조단원가가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OX, X.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베 원래 몇 개 있었는데
2개. 복제는 L배 몇 개? 2개. 대치는 L배 몇 개? 1개. 그럼 복제는 제기능 못하는 L배 빼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물기경 강가를 다 해줍니다만 대치 원가는 L배 제기능 못하는 거 뺐잖아. 그럼 또다시 기능적 강가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없다? 대기 없다. 무슨 원가는?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강가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치 원가 기능적 강가 없어요? 예. 산정 기준 한번 볼까요? 산정 기준. 제도원가는요. 자, 부동산을 건설하는 방법에는 자가건설이라는 것과 도급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이 있습니다. 자가건설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고요. 도급건설은 전문 건설 시공업체에게 건설을 맡기는 경우를 도급을 준다 그래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도급 기준합니다. 무조건 도급 기준. 언제나 도급 건설 기준입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도급을 기준하는 이유는요. 비용 파악하기가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감정평가론 배우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가건설했던 경우에는요. 비용 명세서가 명확하게 판정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도급 건설하는 경우에는요.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받을 숫자 써서 수급인이라 그래요. 수급인이 비용 청구를 해야 하네요. 하고 비용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 명세 그리고 비용 영수증이 다 판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가 건설했느냐 도급 건설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슨 것을 기준하는데 도급 건설 기준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비용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항목의 합인데요.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의 부대 비용의 합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건설 비용, 부대 비용. 자, 건설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직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가 뭔지 아세요? 공사비예요. 간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간접 공사비가 뭔지 아세요? 공사비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거예요. 이것도 간접적으로나마 공사비에 넣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인의 적정 이윤입니다. 자, 수급인이라는 것은 자, 이 우리 숫자라는 말 여기서 부동산 학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여러 가지 숫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받을 숫자를 써요. 받을 숫자. 왜 자꾸 제가 받을 숫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줄 숫자도 있어요. 또 주고받는다를 뭐 한다 그래요? 수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숫자는 무슨 숫자? 받을 숫자. 그래서 우리 숫자가 어디가 또 나오냐면 1차의 민법에 가면 대리 배우실 때 수권행위 뭐 이런 말을 배우십니다. 수권행위. 뭐 됐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여기서 숫자는 이제 받을 숫자를 말합니다. 받을 숫자. 그러면 도급을 받은 시공사를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급인들이 비용 청구를 해야 하네요. 아니 건설을 대신해 줬는데 얘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비용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자기 이윤도 청구를 해야 하네요. 하겠죠. 자기 이윤도 제도론가에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 이윤이 부대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설비 항목은 몇 개 있는데? 3개 있는데 제 느낌에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는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굳이 암기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사비가 부대비겠어요? 건설비겠어요? 당연히 공사비는 건설비. 그러니까 직접 간접 공사비는 건설비고 이윤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이윤은 건설비다 부대비다. 건설비다. 부대비는 뭐 이자,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기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부대비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부대비용은. 그러니까 시험에는 주로 제도론가를 판정할 때는 건설비 3가지를 더해서 구해요. 직공 더하고 안 더하고 더하고 간공 더하고 이윤 더하고 부대비가 나오면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당연히 더해야 돼. 부대비가 나오면 더해야 되는데 부대비는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언더스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월 달에 나가는 자료를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미리 좀 공개해 드릴까요? 예. 어떻게 할 거냐면 제조자론가에 의 해가지고 이제 땡땡 시점 가로 비워놓고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다음에 제조자론가 종류는 복제 대치 이렇게 해놓고 무슨 측면? 물리적 그다음에 효용 요걸 주관식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대치 원가는 적어도 무슨 관가는 하지 않는다? 기능적을 비워놓을 거야. 그다음에 제조 원가는 언제나 뭐 기준? 도급 기준. 건설비 3개 다 써봐. 그럼 뭐야? 직공, 간공, 이윤 다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 싹 지워버리고. 지워도 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조자원가는 언제 신축해야 돼요? 기준 시점에서 신축하는 거 맞아요? 언제 신축한다고요? 신축한다. 기준 시점에서 신축한다. 한번 해볼까요? 기준 시점에서. 옛날에 지을 때 1억이 지었어요. 근데 그때 지수가 100. 그다음에 기준 시점 지수는 135. 그럼 1억 곱하기 1.35. 바로 해버립시다. 이제 100분의 135 하지 마시고 1.35. 자, 그때 지수가 1억이 지었는데요. 그때 지수가 100. 그다음에 기준 시점 지수는 157. 어떻게? 1.57. 그럼 제조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무슨 원가 있는데?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측면이죠? 이거 물리적 측면. 이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무슨 측면? 효용 측면. 요거 감가 3개예요, 2개예요? 3개. 요거는 2개. 그럼 3개, 2개 중에 한 개 빠진 게 있나요? 그럼 대치원가는 뭐를 한다? 기능적. 실제로 자가 건설했는지 도급 건설했는지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어차피 무슨 기준 할 거니까 도급 기준 할 거니까 무슨 비 돼야 되는데 건설비 부대비 돼야 되는데 건설비 부대비 돼야 됩니다. 제조원가는 2개 합으로 구성해야 돼요. 무슨 비와 무슨 비? 건설비와 부대비. 건설비 3개 얘기해봐요. 직공, 간공, 이윤. 그럼 이윤이 제조원가에 포함 불포함? 포함인데 건설비로 포함 부대비로 포함?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따끈따끈할 때 우리 문제 2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2문제 풀어볼까요? 550쪽. 다시 산타 쓰고 문제풀이를. 문제풀이. 자, 550쪽에 1번, 2번. 원래 지금 이거 안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오셨으니까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체크도 하지 마시고 원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12월 25일 날 이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왼필로 1번, 2번 앞에다가 12월 25일, 12월 25일이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언제 풀었다? 12월 25일 날 저랑 같이 풀었다. 흔적을 남겨둬야 돼. 그러니까 풀었는데 이게 이해가 됐잖아 만약에. 근데 1월 달에 다시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내가 얼마 전에 풀었는데 이게 그때는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는요. 날짜 좀 적어두세요. 예. 1번.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단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제조단원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OX. 무슨 시점? 오케이. 2번. 자가건설의 경우 제조단원가는 도급 건설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OX. 여러분들 무슨 건설을 해도 자가 건설을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자, 실제로 무슨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제조단원가는 무조건 도급 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Understand? 정답 몇 번? 2번.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나왔네. 대체원가. 대체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단원가를 산정할 때는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 그랬는데 OX. X. 대치원가를 이용해서 제조단원가를 산정할 때는요. 기능적 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감가는 해야 됩니다. 대물 없어요. 대기 없어요. 대기 없어요. 오늘 대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대기 없어요. 기능적 감가 없는 겁니다. 4번. 제조단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OX. 포함된다. 포함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5번. 복제원가는 자, 제조단원가 종류가 무슨 원가가 있고 무슨 원가가 있죠?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복제원가가 아니라 대치원가죠. 그래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아까 OX 했듯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요? 틀린 것 맞는 것으로 고쳐서 맞는 것 맞는 상태대로. 지금 이 문제에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원본 유지된 상태 맞습니까? 1번 시작합니다. 시작. 제조단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2번. 자가건설의 경우 제조단원가는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3번.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단원가를 산정할 경우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물리적 감가 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4번. 제조단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윤이 포함된다. 5번. 대치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왜냐하면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라고 했으니까 효용 측면의 원가는 대치원가입니다. 예, 기억하셔야 되고 2번. 다음 건물에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라 하는 문제 나옵니까? 이 문제 푸는 방법 일단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제조단가가 아니고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라. 우리 왜 실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런 아파트, 저런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 그러면요. 저런 건물 짓는데 얼마 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평당 얼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당 얼마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제조단원가도요. 평가사들은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를 많이 따지거든요. 법정 면적 단위가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니까. 근데 이 제곱미터 할 때 이 제곱미터가 면적이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 면적이 다 나올 거야 아마. 대지 면적이 나올 거고 연면적이 나올 건데 대지 면적이야 뭐 대지 면적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연면적이 뭐냐면 자 건축물 면적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래서 혹시 저기 공법쌤이 건축법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건축법 시간에 뭐 용적률 얘기도 하고 건폐율 얘기도 하고 연면적 얘기도 할 건데 연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했나?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쌤이 선생님한테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론생한테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꼭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면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건축비 산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연면적이 중요합니다. 연면적이. 대지 면적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얼마 들어간다 했을 때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연면적을 곱해줘야지 전체 건축비가 나오고요. 전체 건축비에서는 뭐를 나눠줘야지? 연면적으로 나눠줘야지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층별로 건축비가 다 들어가니까. 오케이? 따라서 중요한 건 대지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연면적. 자, 그럼 이 문제 푸는 거 정말 쉬운 문제예요. 가보겠습니다. 20년 전 준공된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대지 면적 얼마? 500. 연면적 1450. 자, 그러면 공사비 내역을 볼 건데요. 직접 공사비가 얼마? 3억. 돈을 못 읽어. 자, 7번 보세요. 자, 7번 보세요. 자, 요게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뭐 보고 판단하면 점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점 3개마다, 0 3개마다 점 하나 찍는 건 알고 계시죠?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 학에서 기본 단위예요. 자,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 요건 얼마예요? 1억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계산기 두드리실 때, 우리 1억 두드리는 그 과정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산기 쓸 때는 0 2개짜리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어떻게 누릅니까? 1 누르고 0 2개짜리 4번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1000만 어떻게 합니까? 1 누르고 0 2개짜리 3번 누르고 0 하나 더 누르면 됩니다. 오케이? 100만 원은요, 0 2개짜리 3번. 오케이? 네, 그래서 돈 읽는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보고 대답하세요. 돈만 읽어주세요. 직접 공사비 얼마? 3억. 간접 공사비 3천. 요까지 3억 3천. 이윤 7천. 요까지 4억. 이렇게 읽는 겁니다. 돈 읽을 줄 알겠어요? 예. 이제 돈 읽는 거 배우셨어요? 예. 점 2개 찍혀 있고 바로 숫자 나오면 이게 100만 원입니다. 점 2개 찍혀 있고 0 하나 있고 숫자 나오면 1000만 원입니다. 점 2개 찍혀 있고 0 2개 나오고 숫자 나오면 이거는 1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대답하세요. 직접 공사비는 제조단원가에 포함 불포함? 포함. 간접 공사비 포함. 요까지 3억 3천. 이윤 넣어 안 넣어? 넣어. 여기까지 얼마? 4억.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4억은 제조단원가일까요? 제조단원가가 아닐까요? 제조단원가가 아닙니다. 4억은 20년 전에 지을 때 비용이에요. 그랬잖아요 아까. 자, 제조단원가는 옛날에 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다. 언제 와서? 기준 시점에 와서. 좋아요. 느낌은 현재 다 와서인데 현재 와서 그럼 틀린다 그랬어요. 언제 와서? 기준 시점에 와서 다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4억은 제조달 원가가 아니고 4억 곱하기 1.45를 때리면 이거 바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100분의 145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4억에다가 1.45 때리면 제조달 원가다 아니다? 맞아요. 이거는 4억은 제조달 원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4억에다가 1.45 때리면 제조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대지 면적한다, 연면적한다? 연면적이 얼마였죠? 1450. 그래서 느낌 오신 분들은요, 계산기에다 대고 바로 계산해 버립시다. 자, 계산기 꺼내요. 계산기 꺼내서 일단 AC 눌러놔요. AC. AC가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All clear, all clear. all clear. 그냥 클리어는 C. all clear는 AC. Understand? AC 눌렀어요? 예.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꿀팁들도 많이 드리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럼 제일 먼저 뭐 두드리냐면 사학 두드립니다. 사학 두드리는 거 연습하세요. 드렸어요? 곱하기 1.45. 1.45 하셨어요? 나누기 1450. 얼마 떠요? 40만 원 떠요? 정답 몇 번?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답은 모르겠죠.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3개 꺼내세요. 손가락 3개 꺼내세요. 자, 제곱미터당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은 1단계 더합니다. 뭐 한다고요? 선생님 뭘 더하는데 다 더하면 돼요. 그냥. 구체적으로 뭘 더하는 얘기인데 다, 싹 다. 여기 아마 필요 없는 항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공사비 넣어 안 넣어? 넣어. 간접공사비 넣어. 이윤 넣어. 여기는 지금 없는데 혹시 부대비가 뜨면 넣어 안 넣어? 넣어. 제조단가는 건설비야 부대비 합이야. 근데 통상 건설비만 줘. 시험 문제가. 근데 부대비가 혹시 떴다. 넣어 안 넣어? 넣어. 그러니까 뭐든지 관계없이 다 넣어 일단. 그 여기서는 제도란가에 포함되는 항목, 불포함되는 항목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다 들어가는지를 아는지 묻는 거야. 1단계 만다? 다 한다. 아시겠어요? 2단계 만다? 시점 수정. 시점 수정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처럼 1.35, 1.45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1 플러스 R에 N승 하는 겁니다. 5%씩 2년간 올랐다. 어떻게 한다고요? 1.05에 2승. 3%씩 7년간 올랐다. 어떻게 합니까? 1.03에 7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3단계. 세 번째. 연면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1단계. 다 한다. 2단계. 시점 수정. 3단계. 연면적으로 나누는 거야. 참고로 1단계가 뭐냐면 신축비예요. 신축비. 2단계가 뭐냐면 제조단원가예요. 3단계가 뭐냐면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예요. 자, 1단계 뭐 한다? 다 한다. 신축비. 옛날에 신축할 때 일어나는 비용. 오케이? 두 번째 뭐 한다? 시점 수정. 이러면 제조단원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조단원가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나누기 뭐? 연면적 하면 이제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필요 없는 숫자가 대신 면적은 필요가 없네. 그래. 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나왔어?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그래서 간혹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이걸 대신 면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단계는 다 합니까? 2단계는 뭐 합니까? 시점 수정합니까? 3단계는요? 연면적으로 나옵니다. 계산기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한쪽입니다. 10초 한쪽.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문 보세요. 이제는 뭐만 할 거냐면요. 제목만 남겨놓을 거예요. 제목만. 한 번 더 복습. 자, 제조단원가의 의의는요. 기준 시점에서 신축을 되더라는 비용입니다. 제조단원가 종류는요. 물리적 측면의 복제원가와 효용 측면의 대치원가가 있습니다. 제조단원가의 산정 기준은요. 언제나 도급 건설 기준하고 건설비에다가 부대비를 더하는 건데 건설비 항목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 내 적정 이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감가수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하는 법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감가수정 방법 2가지만 배울 겁니다. 2가지. 사실은 시험에 있어서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자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면 감정평가론을 2020년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부동산학개론에서 앞서가는 방법은요. 투자론, 소유공급, 감정평가론 해서 수투감을 잘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11월달, 12월달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가짐이에요. 나중에 내년 한 5월달쯤 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걸 왜 지금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어려운 걸 해버리니까 힘드네. 민법이나 해야 되겠다. 민법이 더 어렵네. 그리고 또 일로 정처없이 방황하는 거지. 자, 계속 질문보세요. 자, 감가수정 방법은요. 첫 번째, 내용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연수법. 두 번째가 이제 관찰감가법.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관찰감가법은요. 감정평가사가 탁상에서 하는 걸까요? 임장에서 하는 걸까요? 임장하는 거겠죠. 관찰감가. 이름이 관찰감가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직접 가서 부동산을 직접 보고 관찰해서 감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시고 하나는 이론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는 실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는 탁상에서 하고요. 하나는 임장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 실무. 이론. 하나는 실무. 자, 실무적인 방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무적인 방법의 특징은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인 방법은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실무적인 방법은요. 주관적이에요. 관찰감가법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어떤 평가사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요. 능력에 따라서 주관 개입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관적인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실무적인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실무적인 방법에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요 개념을 좀 기억하시는 겁니다. 관찰하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우리 내용연수법 볼 건데 내용연수법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율액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액기. 저는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하지 않고 율액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할 거라고요? 율액기라고 할 겁니다. 정률법이 뭐? 율, 정액법이 액, 상환기금법이 기. 그래서 일단 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계산 문제는요. 상환기금법에서는 안 나와요. 다행히. 그럼 저 계산 문제는요. 정률법과 정액법이 나오는데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정액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정률법 계산 문제도 오늘은 할 건데 정액법 계산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7번 보실까요? 자,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내용연수는요.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고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고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한테는 수명이라고 하고요. 물건한테는 내용연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이제 수명이 다 됐어. 그러지 않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자동차가 내용연수를 다 했어. 이 건물이 이제 내용연수를 다 했어. 사람한테 수명이라고 하지 물건한테는 수명이라 하지 않고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연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고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리적 내용연수는요. 버팀연수예요. 야,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버팀연수를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야, 너 언제까지 돈을 버나 보자. 응? 수익을 올리나 보자. 이걸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물리적 연수고요. 수익 발생하는 연수가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쉬운데요. 사람이 숨이 멎어요. 돌아가셨어. 무슨 내용연수를 다한 거예요? 물리적 내용연수를 다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와요. 돈을 못 벌어와. 수명을 다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슨 내용연수를 다한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러 오신 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러 오신 분들은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나와서 경제적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랑 생명 연장의 꿈, 경제적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꿈 함께 해보도록 해요. 우리 아시겠어요? 무슨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이제 수명을 다한 거예요. 이건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리적 내용연수는 버티는 연수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돈을 버는 건데 부동산 학에서는 돈 버는 게 중요할까요? 버티는 게 중요할까요?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에서 내용연수는 무조건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 개론에서 내용연수 그러면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근데 얘가 뭐보다 짧을까? 물리적 연수보다 짧겠지. 돈을 못 벌어도 아직 수능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길기는 누가 더 길다? 물리적 연수가 더 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잔존가치 시작.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약속 하나 합시다. 개론 시간에 내용연수 그러면 무조건 무슨 내용연수다? 경제적 내용연수다.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하는 경우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경제적 수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값어치가 존재할 수가 있다. 수면 붙어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 연수, 그 가치는 무슨 가치를 한다? 잔존가치. 물론 시험에서 잔존가치를 제로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잔존가치는 통상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제조다원가가 2억이에요. 근데 잔존가치가 내용연수가 20년이에요. 자, 방금 배웠으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내용연수라고 하면 무조건 무슨 내용연수다? 경제적 내용연수다. 그러면 아직까지 물리적 연수는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 아직 남아있지? 그럼 잔존가치가 2천만 원인데 이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존가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몇 년간 얼마가 닦아지는 게 아니라 2억이 닦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까진다? 1억 8천까지만 까지. 이걸 여러분 구하셔야 돼. 이걸 구하셔야 돼. 이걸 우리는 감가총액이라 그럽니다. 감가총액. 자, 지금부터 감가총액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총 까지는 금액을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을 감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 제조다원가는요. 까지는 부분과 안 까지는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맞아요? 안 까지는 부분 이름이 뭔데?
잔존가치인데 그걸 빼버려 제조도론가에서. 그러면 까지는 부분이 나와. 감가총액이 나와. 얘가 몇 년간 까진다? 20년간. 근데 지금 저랑 유래기 중에서 정액법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1년에 얼마까지냐면 900일까지. 이가 우리는 매년 감가액이라 그래. 1년에 얼마 까진다고요? 900 까진다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감가 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구했습니다. 뭐를요? 감가 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서. 그럼 1년에 얼마 까진다고요? 900. 그 다음에도 900. 그 다음에도 900. 계속 900까지는 게 정액법이야. 근데 얘가 신축한 지 5년이 지났대 만약에. 5년을 경과연수라 그래. 경과연수. 그러면 누계액이 얼마 나오냐면 4,500이 나옵니다. 이 4,500을 우리는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누계액은 무엇을 따지는 거냐면 누적 합계액을 따지는 거예요. 누적 합계. 누적 합계액을 따지는 걸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1년에 얼마까지면? 900까지면.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9, 5, 40에서 얼마? 4,500이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얘가 신축한 지 5년이 지난 게 아니고 7년이 지났대요. 1년에 900씩까지면. 97에 6,300이까지는 거예요. 9단입니다. 9단. 1년에 900까지인다 그랬죠? 9년이 지났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8,100만 원이 까지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무엇에서? 제조달원가에서 뭘 빼주면 된다? 감가 누계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2억에서 4,500을 빼니까 1억 5,500 나와요. 이 1억 5,500을 갖다 우리는 적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액법 계산 문제는요.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그림틀을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따라하세요. 제일 위에 제조달원가를 올립니다. 제일 밑에 잔존 가치를 깝니다. 그러면 감가총액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감가총액. 요 놈이 중요합니다.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고요? 그럼 매년 감가액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경과연수를 곱합니다. 뭘 곱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감가 누계액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무엇에서? 제조달원가에서 지금 무엇을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 적산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저랑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무엇에서 무엇을 빼면 되는데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되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요. 제조달원가 구하는 싸움이 아니고 감가 누계액 구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제조달원가는 시험에서 반드시 주거든요. 그럼 그 제조달원가에서 뭐를 날린다? 잔존가치를 날린다. 그럼 뭐가 나온다? 감가총액이 나온다. 뭐로 나눈다? 내용연수로 나눈다. 그럼 뭐가 나간다? 매년 감가액 곱하기 뭐를 하면? 경과연수를 하면 뭐가 나오고? 감가 누계액이 나오고 빼주면 뭐가 나온다? 적산가액.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이 문제를 다 암산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실반. 제조달원가가 1억이다. 잔존가치가 2천만 원이다. 내용연수가 40년이다. 신축한 지 10년 경과했다. 이 부동산의 적산가액을 구하시오. 자, 암산으로. 자, 적산가액은 무엇을 빼면 된다? 제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면 된다. 그럼 우리는 제조달원가 1억 나왔으니까 감가 누계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암산으로. 자, 암산으로. 1억에서 얼마 날리고? 2천 날리고. 얼마 나왔어? 8천. 8천 얼마나 나온다? 40년. 1년 얼마까지인다? 200. 8천만 원을 40년 나누면 1년에 200. 약간 무리 됐어. 약간 무리죠? 예. 자, 1년에 200인데 몇 년 지났어? 10년. 그럼 얼마? 2천. 제조달가가 얼마나 그랬지? 1억. 2천 뺀다 그랬지? 그럼 적산가액은 8천. 8천이 적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5년만 지나볼까요? 5년만 지나보고 내용연수를 갖다가 20년으로 바꿔볼까? 20년으로. 그리고 잔존가치가 이번에는 없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존가치가 없는 걸로. 그럼 이번에는 몇 년간? 20년간 얼마가 다 까지는 거야? 1억이 다 까지는 거야. 왜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으니까. 잔존가치가 있으면 그만큼은 덜어내고 까면 되는데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으니까 제로. 자, 그럼 얼마를? 1억을 20년 나누는 거예요. 1년에 500까지. 좀 나누기 고리 좀 약하네 보니까. 1년에 500. 몇 년 지났어? 5년 지났지? 그럼 얼마? 2,500. 2,500을 갖다 빼주면 얼마? 7,500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나도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억이고요. 1억이고요. 50년이고요. 5년 경과했어요. 5억, 1억, 50년, 5년 경과. 자, 얼마에서? 5억에서 1억 날려라. 그럼 얼마? 4억. 4억을 50년 나누라. 800. 58에 다시 800. 몇 년 지났다? 5년. 8호 4천. 4천을 빼주면 얼마? 4억 6천. 이 건물은 현재 4억 6천짜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양으로 승부해도 괜찮아요. 제조달원가에서 뭐는 날린다. 잔존가치는 날린다. 그럼 총까지는 감가총액이 나오겠지. 나누기 뭐 하면? 내용연수 하면 뭐가 나올 거고 매년 감가액이 나올 거고 매년 감가액에서
경과연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고 감가누계액이 나오고 그 감가누계액을 어디서 빼주면 제조도라원가에서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온다. 처음에는요 글자들을 다 기억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감가총액이란 단어, 다시 제조도라원가라는 단어, 잔존가치란 단어, 감가총액이란 단어, 내용연수란 단어, 매년 감가액이란 단어, 경과연수란 단어, 감가누계액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처음에는 좀 늦어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감가총액 어떻게 구하죠? 제조도라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매년 감가액 어떻게 구하죠? 매년 감가액. 감가총액 나누기 내용연수. 감가누계액 어떻게 구하죠? 감가누계액.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대가리 치워드릴게요. 감가누계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매년 감가액 곱하기 경과연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단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감가총액, 매년 감가액, 감가누계액. 한 번 더 시작. 감가총액, 매년 감가액, 감가누계액. 이 세 개 단어의 공통점이 감가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근데 이 세 개 단어 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자, 감가총액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20. 매년 감가액 뭔지 알려드릴까요? 1. 감가누계액 뭔지 알려드릴까요? 5. 20, 1, 5예요. 출발합니다.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 이름이 뭐다? 감가총액.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20년간 총 까지는 금액 이름이 뭐다? 감가총액. 1년간 까지는 금액 이름이 뭐다? 매년 감가액. 5년간 감가되는 금액을 모두 모은 놈의 이름이 뭐다? 감가누계액. Understand?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구한다? 감가총액 구한다.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도라원가에서 잔존가치 날리면 돼요. 두 번째 뭐 구한다? 매년 감가액. 어떻게 구합니까?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뭔데? 감가누계액인데 어떻게 구합니까? 매년 감가액에서 경과연수를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문제는 거의 문제 패턴은 동일합니다. 거의 문제 패턴은 동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조도라원가에서 잔존가치 날리고 감가총액 구한 다음 나누기 내용연수에서 매년 감가액 구하고 곱하기 뭐해서 경과연수에서 뭐를 구하면 감가누계액을 구하면 요 제조도라원가에서 빼서 적산가액 구한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교재 표시 좀 할게요. 교재. 우리가 공부한 흔적일랑 남겨둬야죠. 546으로 갑니다. 자, 546에 가니까 원가법에 의해서 공식 나옵니까?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은 무슨 원가에서? 제조도라원가에서 감가 수정하죠. 감가누계액 빼는 작업이 감가 수정입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 3번에 제조도라원가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제조도라원가는 언제 해서? 기준 시점에서 신축하는 비용 맞습니까?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볼게요. 제조도라원가는 실제로 자가건설했던 도급건설했던 이를 구별치 않고 무조건 도급건설에 준하여 구합니다. 그럼 자가건설에도 무조건 제조도라원가는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합니까? 예. 3번 표준적 무슨 비용에? 건설비용에 통상에 부대비를 넣는데 건설비 기억하라 그랬죠? 세 가지 있는데 뭐 있어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됩니다. 맞나요? 예, 한 장 넘기셔서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체크. 자, 제도원가의 종류에는 무슨 원가와 무슨 원가가 있는데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는데 물리적 측면이 복제원가인가요? 효용 측면이 대치원가인가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복제원가는 물기경 세 가지 감가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대치원가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합니다. 뭐는 없나요? 기능적 감가는 없습니다. 거기다 옆에다가 대, 기, x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그 옆에다가 대, 기, x. 무슨 원가는? 대치원가는 무슨 원가를? 기능적 감가를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Understand? 책을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551쪽으로 가볼게요. 551쪽. 551쪽에 하시니까 하단부에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551쪽 하단부의 표. 551입니다. 551. 앞으로 한 장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551. 자, 보니까 감가의 종류 몇 개 나옵니까? 3개.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진하게 처리되는 것만 읽어볼게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게 무슨 감가? 물리적.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이 기능적. 인근, 주변 환경, 시장성 감대 이런 게 경제적입니다. 거기 표 앞에다 체크 표시 하나 해놓으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한 장 넘기시면 552쪽에 한 장 넘기면 552쪽의 핵심.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 있습니까? 거기 체크해놨죠.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동그라미 1번에 내용 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법? 정액법. 정액법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를 구해야 되는데?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를? 감가총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감가총액이 무엇에서? 재료다라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 그럼 뭐가 나올 건데? 매년 감가액이 나올 건데 내용 연수 나눴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뭘 구할 때는? 감가 누계를 구할 때는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무엇에서 매년 감가액에서 뭐를 곱하면 된다? 경과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세 번째 무슨 가액은?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다가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뭐를 감가 누계액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공식을 글자로 보면서 이해가 되셔야 돼. 자,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은 감가총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됩니까? 맞잖아. 써 있잖아. 감가총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써 있잖아. 다시 할게. 자, 매년 감가액은 감가총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됩니까? 그럼 그 감가총액을 어떻게 구할 건데? 감가총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그 감가총액을 뭐로 나누면 내용 연수로 나누면 뭐가 나올 거고 매년 감가액이 나올 거고 이 매년 감가액에서 뭐를 곱하면 그럼 뭐가 나올 거고 거기서 감가 누계를 어디서 빼주면 제조달 원가에서 빼주면 적산가액이 나올.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 아까 그림으로 봤던 게 지금 글자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글자가 이해가 돼야 돼. 결국에는 글자가 이해가 돼. 결국 시험은 글자로 보는 거니까. 그림은 이해하기 위한 도구고요. 우린 결과물은 요거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갖다가 암기한다고 생각해 봐. 끔찍하지. 와, 씨, 매년 감가액은 감가총액 나누기 경제적 내용이었어. 는 제조원가 나누기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경제적 내용이었어. 감가 누계액은 이거 곱하기 경과였어. 적산가액은 감가 누계액 빼기. 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정률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첫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었네. 쉬겠습니다.